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영락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첨예한 것이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맥락에서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 전과가 있는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목전에 두고 터진 미국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 고등학생 마약 시임 사건과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수사 상보 등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뇌피셜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실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에 방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요. 미국의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말 사이 윤 대통령의 행보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 신분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예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이고 우리 정부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낸 헌금 전액이 저출산 극복 노력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부활절 메시지는요, 종교적 취지에 맞춰서 사랑과 기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거짓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최근 부산에서 찾은 횟집을 둘러싼 친일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이제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행사를 마쳤죠. 그리고 나서 국무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이 참석자들과 함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이곳이 친일 식당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져서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윤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서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했죠. 그 뒤에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인터넷 매체 더탐사 등 일부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횟집 이름에 들어간 일광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 이 일광을 영어로 하면 sunrise, 그러니까 우길기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일본과 관련 있는 식당이라는 식의 주장이 확산된 겁니다. 네, 하지만 횟집 이름에 들어간 일광이라는 단어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횟집 측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본점 사장님의 고향이 일광읍이며 일본과는 무관한
무관하고 특정한 정치색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불경기에 단체 손님이 수십 명 온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예약을 받았는데 그렇게 높은 분이 올 줄은 몰랐다면서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주장이 가짜 뉴스임이 확연해지자 더 탐사 측은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일부 강성 야권 지지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록된 해당 횟집에 별점을 1개만 주는 식의 별점 테러를 하는가 하면 식당 평가에는 윤 대통령과 이완용이 나라 세금 가지고 회를 먹은 곳이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일광이라는 지명은요, 이 조선시대 지도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 이거 완전히 가짜인 거죠. 더 탐사가 완전히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실과 여권 아주 강하게 발끈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질을 외면한 반일 선동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부산 엑스포를 반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든다면서 부산 행사의 본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 범정부적, 국가적으로 힘을 모은 자리였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어 부산 지역 주민들이 엑스포 실사단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이없는 기사, 어이없는 글들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고 항상 어떤 사안에 있어 본질이 중요하고 본질을 흔들려는 발목 잡기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요. 그러면 민주당의 민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유래한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8일 논평에서 더 탐사의 주장은 분명히 가짜뉴스고 더 탐사에 묻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민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에서 유래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김 대변인은 또 좌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는 언론으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의 늪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탐사는 뭐 그전부터 가짜 뉴스 뭐 이야기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된 곳입니다만 이런 식의 무책임한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뇌피셜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남길 수밖에 없고요. 저런 식으로 하면 일산에 사는 분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이름 지명 중에 일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봐도 일광자 찾아보면 뭐 부지기수 나올 거예요. 그냥 뭐 시민 언론 더 탐사가 본인들의 그냥 본인 생각을 그냥 쓴 거라서 굳이 뭐 제가 보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예, 왜냐하면 뭐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에 뭐 상호로 쓰는 건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논란을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추천해 이 국회 의결까지 마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방통위법상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은 이제 국회가 하는데요. 하지만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공직자 검증과 마찬가지로 최 전 의원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최 전 의원이 과거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병 예비 후보 간의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한 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윤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약 1,700만 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할 이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이 최 전 의원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아예 그냥 퇴장하기도 했죠.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의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추천안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특위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건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면서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은 사면 복권이 됐어도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추천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게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건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데다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 논란이 있고요.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 전 의원이 방통위법 등에서 정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한 뒤에 임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적격 여부를 가린 뒤에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의 임명을 거부하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누구보다도 언론의 공정성 또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죠.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파 보도를 일삼는 데 대해서 강하게 지적해왔던 최민희 의원이 껄끄러운 거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사사건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부산의 횟집 이름이 우길기를 연상시켜서 친일적이다, 이런 더 탐사의 글은 결국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고요. 매체도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가짜 뉴스를 정면 비판하고 이 맥락에서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여야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식당 논란 문제는요,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그 파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경고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더 탐사라는 매체가 잠깐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바로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적어도 그 정도의 시민사회 자정 능력은 있고요. 이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기보다는 지금 정도의 메시지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걸 맥락상 최민희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임명과 연결시키는 것도 좀 다소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 과거에도 그랬고 방송통신위원회 법상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사실 분명합니다. 물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야당 추천 몫으로 정해져 있고 관행적으로나 법적으로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됐다고 보는데, 특별한 어떤 뭐 절차적 또 적격성의 하자 문제를 지금 드는 이유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가짜 뉴스의 카테고리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방통위원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의 그냥 그 자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도 과거에는 방송에 전문성 있는 어떤 학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야의 추천을 받아서 방통위원이 되고는 했었는데, 보면 전직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뭐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방통위법에서 이야기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가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에 대한 판단은 현재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따져보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어쨌든 과거에 가짜 뉴스로 인해서 실제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전직 의원들의 마치 낙하산처럼 방통위원들이 되는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 최민희 의원의 경우도 어쨌든 과거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방통위법의 정확한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좀 되고 나서 큰 결격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못마땅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확실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야당과 좀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제 다음 달 26일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 이번 달 26일입니다. 그 방문을 앞두고서 지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리고 여권의 비주류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선 반면에 대통령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해서 지금 국내적으로 파장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이 전한 이 문건 내용에 따르면요, 이 전 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회담을 대가로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 정보에 시긴트, 그러니까 미 정보당국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 도청에 쓰는 신호정보 보고에서 확인됐다는 표현이 들어간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신중히 대응하는 모양새고요. 대통령실은 어제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보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대로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면 이거는 주권 침해로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데 동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했다. 이거는 정치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일단 정면 대응에는 신중한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논의가 미국 측에 협의 없이 흘러간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미국 측에 상황 설명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미국 또는 폴란드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걸 검토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와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미국 정부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각 9일 성명을 통해서 유출된 정보 문서가 이 미국 국가 안보와 동맹국가 파트너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는 문건 촬영본이 민감하고 극비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건의 유효성을 계속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와 함께 유출된 문건에 언급된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이 문건 속 도청 내용이 허위 정보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논란은 국내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도감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거라면서 미국과의 협의가 아닌 항의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여야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제 제3국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이 역공작 가능성, 그걸 뜻하는 거겠죠. 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러시아의 기획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러시아가 미국과 우방국들의 분열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실제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문건이 친러시아 성향의 채널을 중심으로 유포됐다면서 러시아가 문서를 위조해서 허위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미 양국 사이가 벌어지면 가장 득보는 나라는 다름 아닌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라면서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먼저 기정사실화해서 정쟁화하는 건 국익을 자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또다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이번 도감청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면서 이번 보안 사고는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벽이 도감청 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은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을 하려면은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과거에 그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또 국방부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관련된 어떤 그 대비가 있었던 원래 건물이었고 국방부 건물이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어떤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등 이 상임위의 즉각적인 소집도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국정원도 도감청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인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쯤 정보위를 열어서 관련 내용을 질의는 하되 국정원장이 나올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입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제 보름쯤 남겨둔 시점인데 미국에 지금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공세에 나섰는데 미국의 도감청 의혹 그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도감청 하고 있다, 미국이 뭐 이런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들 정상 뭐 관련해서 이런 도감청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이번 상황이 불거진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파장이지만 뭐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이 명확하게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따져 묻고 밝히기가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마 미국도 확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 나라마다의 외교전, 첩보전이라는 것이 사실상 뭐 우방이라고 그래서 그런 첩보전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우리나라에 대한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교나 첩보전 속에서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우리한테 또 미쳐올 여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 당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문서가 이제 공개된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문서의 신빙성을 좀 인정하는 그런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사실관계가 조금 확인이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확실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 미국 안보국에 의해서 지금 그 도청 문제가 터졌을 때요. 그때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국이 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에 덴마크 언론을 통해서 또 한 번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 말이 동맹국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한미 동맹이 양국 간 신뢰를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항의하고 책임을 미국 정부에 물어야 됩니다. 이게 적절하게 협의를 하거나 진상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적절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축소하거나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길 사안이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의 지금 첫 반응은 다소 좀 걱정이 됩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부터 나와야만이 미국도 좀 더 성의 있게 진상에 대해서 밝히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할 텐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해야 될 어떤 입장을 대략 뭐 진위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과연 성의 있게 진상규명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국 정부에 밝힐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당해서 일식 귀국을 했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조문을 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후 연구활동차 미국으로 출국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지난 8일 귀국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어제 빈소를 직접 찾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을 의식한 듯이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소수 인원만 대동했고 또 20여 분 정도 빈소에 머물렀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3월 민주당이 대선 패배 뒤 가진 선거대책위 해단식 이후 약 13개월 만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문제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오기 전에 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면 안 된다며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조문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 빈소를 찾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만나시는 거 정치적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고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네? 옛날에 시켜서 이낙연 축하를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무슨 자식으로 좀 정직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오늘 대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도 있는데요. 직접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뵙게 되신 건데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낙연 대표 얘기에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순수한 문상회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고함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실상 정책으로 보면 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의 관계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로 맞붙으면서 서로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었는데요.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적극 추궁하면서 해당 의혹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와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이른바 명락대전에 불이 붙었고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이낙연 전 대표가 출국한 후에도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키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적개심을 드러냈었습니다.
관련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대장동 공방 들어보시고요.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당부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제가 공격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십니다. 제 출국에 대해서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으로 충돌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으로 열흘 정도 국내에 머물게 된 상황인 건데 귀국 시점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정확히 1년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낙연 전 대표 여전히 이 대표의 대안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오늘로 딱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급거 귀국하고 장인상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귀국을 계기로 정계 복귀 기반을 다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 장인상 빈소에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친이낙연계가 좀 새 결집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빈소를 직접 찾은 친이낙연계 의원들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체 없었습니다. 이번 귀국을 계기로 이제 친이낙연계 의원님들 좀 결집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지갑 두고 봐야 되는데 서두를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뭐 서둘러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저라면 일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통상적 조문이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가족분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특별하게 이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는데 정치적 얘기를 주고받을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또 뭐 거기서 국가 중대사를 얘기하겠습니까? 당내 현안을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정치적 뭐 얘기나 또 무슨 어떤 언론을 보면 뭐 결속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아니 이낙연 전 대표 장인 돌아가신 것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결속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정도는 억측 가운데서도 심한 억측이다. 뭐 예정하거나 계획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일시 귀국을 했고 또 어제 장인상 이제 빈소에서 이재명 대표도 직접 만나면서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행보가 과연 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또 파장을 미칠지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귀국하시게 된 계기나 지금 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 상황상 어떤 유의미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거나 그로 인해서 당이 어떤 뭐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나 쟁점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관련된 의원들 말씀대로 통상적인 이제 장례 절차에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이런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몇 분 의원들이 혹시나 이제 만남 과정에서 주고받는 메시지가 흘러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지금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낼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의 어떤 뭐 파장 내지 유의미한 어떤 정치적 논쟁이 형성되거나 이럴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기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계에 입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력에 힘입어서 지난 대선에 나섰던 이러한 측면 때문에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뭐 귀국해서 조만간 뭐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모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서도 정치적인 엄청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6월 달에 귀국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결국 내년 총선과 관련된 공천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른바 친이재명계 사람들이 이제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으려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친이낙연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일종의 공천에 있어서의 우리의 보호막이자 방패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성,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향후에 또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하나의 대안이자 방패이자 이런 측면에서의 정치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귀국하고 나서 이제 흐름을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자타공인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을 향한 새로운 의혹들이 지난 주말 사이 또 쏟아졌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했던 참고인 중에 서울 강남 룸살롱 마당 1명과 이 성남 유흥주점 업주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술집들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조사된 곳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서울 강남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마담 A씨가 지난해 검찰에 직접 출석을 했고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사진을 보여주자 정 전 실장 사진을 향해서 안경 쓴 오빠와 같은 이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분이 가게에 몇 번 왔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 사진을 보고는 안경 안 쓴 오빠도 가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가 이들이 마신 술값을 보내달라며 남욱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도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메시지에서 남 변호사가 성남 실세들 맞는 것 같은지 묻자 A씨가 맞다, 시장 측근들이 확실하다고 답하는 대목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정진상 전 실장이 한 방송국 기자와 이 업소를 찾은 정황도 드러났는데 A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결제를 청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A씨와 정 회계사는 술값은 대부분 남 변호사가 결제를 하고 술자리에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업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무렵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남 유흥업소 업주인 B씨의 검찰 진술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조선일보는 성남 유흥주점 점주인 B씨 역시 지난해 검찰에 3장짜리 진술서를 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유흥주점은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뇌물수수 현장으로 적시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김만배 씨와 함께 방문을 했었고 술값은 대부분 유 전 본부장이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유 전 본부장이 동행하지 않을 땐 김용 전 부원장이 술값은 동규한테 받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의 해당 술집들에서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고요. 그런 혐의로 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제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이 인물과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이던 시절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해왔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인물은 김인섭 씨의 측근이자 민주당 주변에서 활동해온 A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A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 청구에서 수사팀이 파악한 백현동 의혹의 기본 골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자가 김인섭 씨와 A씨를 영입을 했고 이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에 청탁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네, 김인섭 씨와 A씨가 이후 백현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 돈도 로비 성공의 대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김인섭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바 있었고 김인섭 씨 역시 최근 취재진들에게 자신이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는데 어떻게 로비를 할 수 있었겠냐고 의혹을 부인했었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최근 나온 김인섭 씨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김인섭 씨는 자신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도 A씨와 매일 면회를 하면서 지시를 내리고 이행 사항을 보고받는 등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오염수 문제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 지난 토요일에 귀국했죠. 그런데 이들의 방문 결과를 두고서 지금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민주당 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의원 4명이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했죠. 현지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일 새벽에 귀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문 전부터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관계자와의 만남 등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맹탕 시찰에 그칠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들은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했지만 원전 관련 임원은 만나지 못했고 실무자들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지 기자간담회도 취소됐고요.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허가를 받지 못해서 원전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현지 주민 등 총 3명만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후쿠시마를 직접 찾았던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잘 전달했고 일본 현지 언론에서 대서특필됐다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목소리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모든 국민과 바다와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반대 입장이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일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확인한 것만 해도 그 일본의 야후 쪽이 포털이잖아요. 네. 300만 건이 넘어요. 저희가 관련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귀국했습니다. 대응단의 현지 점검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염수 방출을 자제하도록 일본을 압박하고 설득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후쿠시마 방문 성과가 빈손이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본이 아니라 자국 야당인 민주당을 조롱하기 바쁘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야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후쿠시마를 계획 없이 방문해 국격을 낮추고 빈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자료를 은폐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책단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조롱하기 바쁘니 한심합니다. 일본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현지 방문 그 결과를 놓고서 또 성과를 놓고서 여야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방문 자체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과학적, 객관적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 입장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적어도 이럴 때 야당 입장에서 일본의 이런 우리 국내 목소리도 있다는 전달하는 것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교도통신이나 지지통신에서 관련 보도가 됐다는 걸 보면 적어도 일본 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을 한국 내 여론에 충분히 있다는 걸 전달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미 부여는 이제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도쿄전력을 실제 방문하지도 못했고 유력 정치인과의 면담이라든지 뭐 발전소 이런 부분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1야당이 어쨌든 외국과 관련해서 어떤 현지 외교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제1야당의 격에 맞는 것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제1야당에도 좋다. 그러면 그쪽에 유력 정치인들과의 어떤 만남 같은 거 있다든지 유력 언론들과 같이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뒤따라져야 우리로서 사실은 체면이 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보도된 대로 그렇게 주민들 뭐 정도 이렇게 만나고 하는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것은 뭐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측면은 있지만 실효성으로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얼마 받기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이 3명이 어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3명의 현재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 그리고 납치와 살인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황대한은 죄송하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 직접 살해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경우에게 총 얼마 받기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착수금으로 더 받으신 금액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살해와 납치에는 본인만 가담한 겁니까? 직접적인 살해는 본인만 한 겁니까? 연주호도 같이 했습니까?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 본인 혐의 납치와 살인을 실행한 또 한 명의 공범 연지호는 모자를 눌러쓴 황대한과는 다르게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연지호는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자신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공범들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서 발을 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빚 때문에 범행한 건 맞습니까? 네.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박에 무디겨서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 부부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건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이경우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가상화폐 빼앗으라는 지시가 이경우에게 직접 있었습니까? 이경우랑 황대한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해 준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겁니까? 니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와라.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까지는 안 했었어요.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의자 3명 가운데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연지호가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백해서 이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네, 무직인 이 연지호는 체포된 뒤 황대한에게서 3,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협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연지호가 언급한 범행 대가 3억과 관련해서는 실제 범행의 착수금인지 성공 보수인지는 앞으로 보강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최대 3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이걸 성공 보수로 생각한 돈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피의자 3명의 배후로 재력가 부부가 의심된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이 부부 모두가 체포됐고요. 그다음에 남편은 구속까지 되면서 사건 전모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죠. 네, 경찰은 이 경우가 이번 납치 살인 범행의 판을 짜고 이른바 배우로 알려진 재력가 부부 유 씨와 황 씨가 동의한 뒤에 범죄에 자금을 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이 경우 그리고 재력가 유 씨 부부는 피코인 투자 관계로 얽힌 관계였는데 특히 유 씨 부부와 피해자는 시세 조작 의혹을 둘러싼 법정 분쟁을 이어가던 상태였습니다. 원래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이 경우는 2021년 9월 이후로 유 씨 부부 편으로 돌아섰고요. 지난해 여름쯤 유 씨 부부에게 납치 살인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부부가 이에 동의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범죄 자금 7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유 씨 부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남편 유 씨는 구속이 됐고 경찰은 아내 황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납치돼서 살인된 그 40대 여성 피해자뿐이 아니고요. 그의 남편도 당초에 범행 목표였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범인 이 경우가 유 씨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할 때 40대 여성 피해자뿐 아니라 그 남편도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속돼 수감돼 있는 상태라서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된 그 재력가 부부, 이 가운데 이제 남편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 아내도 잠시 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죠. 네, 잠시 뒤 4시 재력가 부부 중 아내 황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으로 알려진 이 경우에게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경찰은 구속된 유 씨에 이어서 황 씨도 구속될 경우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이 경우에 그 아내까지 추가 입건됐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네, 남편 이 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마취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인 이 경우의 아내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 약물이 마약 성분의 마취제로 알려져서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이 있는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주사기에 든 액체를 피해자에게 투여했고 이후 피해자를 매장한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사인이 약물 때문인지는 국과수 감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는 마약성 마취제가 사용된 배경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지금 한편으로 또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이제 약물입니다. 지금 이 마취제에 해당하는 이 수면제라고 알려졌으나 뭐 사실은 마취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여성에게 주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여성이 호흡이 이제 멈추게 된 거라서 이게 아마 약물 과용으로 결국은 호흡 정지가 와서 질식한 것처럼 보이는 뭐 시신으로 발견된 거 아닌가. 문제는 이 마취제가 신종 마약으로 지금 강남권에 꽤 유통이 되고 있는 마약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연예인들이 지금 약물로 많이 검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불법 유통되는 약물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코인 사업을 하는데 가담한 뭐 불법적인 이익을 노린 집단의 일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약물까지 막 등장을 하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뭐 이런 약물 유통에도 이제 관계가 있는지. 결국 이번 사건의 배경이 이제 코인 투자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대박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이제 위험도가 큰 일이라는 거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이러한 식의 다단계 사기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2017년 이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지 사기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법 적용이 지금 다소 미비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사기죄를 적용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아직 불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 사기로 이루어져서 곧 거래소에 상장된다라고 현혹해서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값이 올라가면
대량 매도를 해버리고 잠적하는 형태의 범죄거든요. 그렇죠. 폐쇄를 해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게 실체적으로 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서 사실 규명하고 처벌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 간 원한 관계로 확대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사기죄 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 적극적 의유를 해서 처벌하는 것이 이러한 식의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서울 강남 학원가를 뒤흔든 마약 음료수 시음 사건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힌 일당 6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이 붙잡히거나 자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후 수사를 계속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 씨를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와 관련해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도 인천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한국 국적인 길 씨와 김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길 씨는 원주 자신의 집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만들어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통해 서울에 있는 일당 4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또 김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요, 이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따로 있었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중국에서 길 씨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중국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를 이번 사건의 윗선 주범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원주에서 체포된 마약 음료 제조범 길 씨가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또 경찰은 시중에 유통됐다가 수거된 마약 음료를 감식하고 중국에서 건너온 빈병의 배송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씨와 박 씨가 중국에서 국내의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마약 음료 제조용 빈병을 보낸 걸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지난해 10월 출국해서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또 중국 공안에는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의 인터넷 주소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SNS 아이디, 범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금융계좌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 원주 길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인물 등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씨 등 연루된 인물 상당수가 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점, 협박 전화 발신지가 중국인 점 등을 토대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을 동원해서 피싱 사기를 벌인 신종 범죄로 보고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음료를 나눠준 범인들이 수집한 부모 번호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8명이라고 합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8명으로 나왔는데 실제 학생들에게 건네진 마약 음료는 그보다 더 많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채널A 보도 내용입니다. 경찰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 음료가 모두 18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원주에서 체포된 길 씨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20대와 40대 여성 4명에게 전달을 했고 이 중 18병이 학원가 일대에서 배포됐다는 겁니다. 배포되고 남은 것 가운데 30여 병은 경찰이 압수를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일당 중 누군가가 폐기했다고 채널A는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마약 음료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원주에서 체포된 길모 씨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료를 만든 그 이른바 제조 공장이 또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이 점도 충격적이에요. 네, 중앙일보 등 보도 내용입니다. 마약 음료 제조 장소는 원주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을 끼고 있는 평범한 이웃집에서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가 제조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100여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범인들은 학부모들에게 이제 협박 전화를 걸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는데 당초에 이제 1억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에 따르면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은 자녀가 마약을 했다며
한 학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금품 요구를 받은 나머지 피해 학부모들도 이들 일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서 전화를 바로 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행히 피해액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약 음료의 제조, 전달, 그리고 번호 조작에 각각 가담한 혐의를 받는 길모 씨, 그다음에 김모 씨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오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 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이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 음료 전달책을 모집하고 또 음료 배포를 지시한 중간책들과 범죄를 이끈 총책 추적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등의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등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생방송 중 뚜뚜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런 돌발 행동은요. 인터뷰 막바지에 라디오 진행자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론 관련 질문을 꺼낸 게 계기였는데요. 나는 의견이 없다고 말한 홍준표 시장의 말에 진행자가 거듭 의견을 묻자 급기야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는 의견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예.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인 게 총선은 총력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지게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방자합니까? 아이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아이, 홍 시장님. 예. 아니,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네, 이대로 전화가 끊기자 진행자는 사전 질문지도 갔었는데 당황스럽다. 홍 시장님이 저와 개인 통화를 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 홍 시장께서 아마 사과 전화를 주실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제 앵커한테 전화를 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전화를 끊은 이유에 대해서 또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하죠.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 시장은 내가 마치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또 총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한 장관을 찍어서 무례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하다가는 설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라디오 진행자를 향해서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한 장관은 홍 시장과 함께 여권의 잠룡으로 분류되어 온 인물이라 일각에서는 이번 해프닝의 배경과도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홍 시장이 전화를 끊은 뒤 해당 라디오 대담에 출연한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하고 별로 친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검찰 후배고 이러면 예. 출마 처음에 사실은 출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 아니 의견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약간 당황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저 정도 되는 지도자급의 인사가 본인과 아무런 무슨 그게 없어 보이는 한동훈 장관 이슈를 물어봤다고 그래서 생방송 중에 전화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좀 놀랬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더 뚜뚜뚜 놀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제 저 100분 토론에도 나오셔가지고 재밌게 유시민 전 장관과 토론하는 거 봤는데
글쎄요, 그 진행자가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뭐 질문을 여러 번 하긴 했죠. 하지만은 저런 정도 질문은 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고, 그것이 이제 홍 시장께서 좀 뭐 무례하다 느껴졌을,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느낌인데, 그러면은 그 질문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질문 하시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화를 아예 끊었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좀 어쨌든 청취자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웠을 것 같고, 그래서 홍 시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좀 사과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승리 요정 등극, 가수 이명웅 씨 얼굴이 보이는데요. 축구계에서도 이명웅 효과를 아주 톡톡히 증명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 상암벌이 임명웅 씨 때문에 들썩들썩했습니다. 임명웅 씨가 FC 서울 홈 경기에 시축자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임명웅 씨의 시축 효과로 이날 경기에는 총 4만 5천 명의 관중이 찾아오면서 코로나 이후 한 경기 최다 관중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히어로 임명웅 씨의 기운이 더해진 덕분일까요? FC 서울은 황의조, 나상호 등의 득점에 힘입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축에 나선 임명웅 씨는 말 그대로 승리 요정으로 등극하면서 이 팬클럽 영웅 시대는 물론이고요. 축구 팬들까지 열광케 했는데요. 임명웅 씨의 시축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K리그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웅시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FC 서울 파이팅! 시승 시작합니다. 왼발. 이명웅 씨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 하프타임에 또 축하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영상 유튜브에서 주말 내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슈퍼볼 이 하프타임 쇼를 능가하는 관중의 호응 때문이었는데요. 이명웅 씨의 노래와 춤에 맞춰서 머리 위로 손을 흔들고 자리에서 뛰는 등 팬클럽 영웅 시대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에 축구 마니아다운 이명웅 씨의 깊은 배려심도 축구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데, 이명웅 씨와 백댄서들은 이 보신 것처럼 축구화나 풋살화를 신고 공연을 했는데요. 이는 선수들이 뛸 잔디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 하프타임 공연 잠시 보시죠. 경기를 관람한 그 팬들의 태도 역시 또 아주 긍정적인 또 칭찬을 받았다고 하죠. 네, 경기 전에 이명웅 씨가요, 팬클럽 상징색인 하늘색 옷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 약속 역시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팬들은 하늘색 복장 대신 FC 서울과 관련된 검은색 혹은 붉은색 위주의 의상을 입었고요. 또 이명웅 씨의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이 종료됐는데도 축구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이 축구 선수들을 열렬하게 응원했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변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치워서 성숙한 팬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명웅 씨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저는 영웅 시대 덕분에 빛이 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물 120톤 쓴 손님.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네, 국내 한 공유 숙박업소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요. 120톤에 달하는 수도를 사용해서 주인이 수십만 원의 공과금을 내야 하는 사연이 공개돼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SBS에 따르면 중국계 외국인 남녀 2명이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서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독채 숙소를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 만료 나흘 전에 가스검침원이 집주인에게 가스가 새는 거 아니냐 이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숙소로 달려간 집주인 깜짝 놀랐는데 집에 불이 다 켜져 있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창문
창문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가스값 많이 올랐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이렇게 문까지 열어놓고 보일러 틀었다. 정말 비용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는데요. 네, 실제 가스 사용량도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계량기에 찍힌 사용량은 645루베, 평소의 5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펑펑 쓰고 간 게 가스만이 아니었다는 건데 이들이 머무는 동안에 사용한 수돗물 사용량이 무려 120톤, 6일 내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틀어놔야 쓸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공과금은 가스 요금이 64만 원, 수도와 전기 요금이 20만 원 등 모두 84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누가 벌였을지 궁금해지고요. 또 집주인, 이거 정말 고의적으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까지 한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네, 이들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건요.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숙소에 머문 시간이 예약한 25일 중에 닷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짐을 싸서 나간 뒤에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이에 집주인은 입실하기 3, 4일 전에 지금 취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거절했었다면서 이후 집안에 CCTV가 있는지 물어본 것도 좀 의아스럽다며 이들이 고의로 가스와 수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집주인은 예약 플랫폼 업체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어서 이용객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출국한 뒤라서 연락도 닿지 않고 협의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은 가스 전기 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나쁜 마음을 먹어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